신년 기자회견, 그 내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때 압도적인 1위를 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금 3위로 한참 처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월 1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기자회견 인터뷰에서 했던 바로 그 발언,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시청률을 높인 원인은 됐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바로 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 관심이 있었고, 첫 번째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이 열리는 순간 이낙연 대표는 참으로 모양이 우습게 됐습니다.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실에서 이 민주당 지도부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생방송 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10분쯤 지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떴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빅3 중에서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중에서 가장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가 했던 이 사면 건의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사면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거의 이낙연 대표 우습게 됐습니다. 반면 이재명의 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발언을 해서 이재명 지사는 지금 신이 났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만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을 빚었음에도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할 마음을 가지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거의 윤석열 대변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모양이 아주 우습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해버린 겁니다. 윤석열 총장도 오늘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낙연 대표만 오늘 정치적 운이 다했다는 그런 해석까지 나올 만큼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10분 만에 자리를 떠서 기자들에게 몇 마디 하고는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에 가서 국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참 앞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민주당 대표 2년까지 할 수 있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까지밖에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 뭐합니까? 2달쯤 남았습니다. 임기가. 그런데 하는 게 되는 게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 민주당은 여론조사 지지율 2등 전락으로 추락했습니다. 본인도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 1위였던 차기 대선 후보에서 이제는 3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표 임기 중에서 반등할 기미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늘 친문들에 끌려다녔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노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본인만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뭘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를 내놓았지만 이 역시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발언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참여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낙연 대표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 방송을 보다가 10분쯤 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첫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생각할 때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떼자
이 대표는 미동도 없이 TV 화면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낙연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은 굉장히 열받을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광주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참으로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임기 중에 사면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때가 되면 하겠죠.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의 건의를 받은 사람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광주로 간 이낙연 대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지역 시민단체 인사들이 이낙연은 이명박근혜 사면 완전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광주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합니다 라고 대통령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년벽두 정치권을 강타했던 사면론이 2주일 만에 그냥 사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낙연 대표 정치적 상처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면론 2주 만에 진압됐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이낙연 대표에게 온 것 같습니다. 호남의 재선의회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처음 사면론을 꺼냈을 때부터 속으로 반대했다. 적절치 않았는데 대통령 말씀으로 그게 더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강성친문 쪽에서는 이제 이낙연은 어렵다고 본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섣부른 사면론을 주장해 더 어렵게 됐다는 관측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이 전혀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치고 나왔을까요? 양정철의 아이디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오마이뉴스 보도지만 부인했습니다. 왜 이 대표가 섣불리 나섰을까요? 초조함의 발로했을까요? 자, 아무튼 이 사면론으로 이낙연 대표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중계를 보다가 10분 만에 자리를 뜬 것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 물론 KTX를 예약했기 때문에 일어섰다는 이유는 있지만 왜 굳이 이렇게 일정을 짰을까요? 자, 일단 이낙연 대표는 이 일을 수습해야 됩니다. 자, 광주 방문 이낙연 대표는 오늘 서구 양동시장 그리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주교 예방 등 민심 달래기 행보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이낙연 대표가 원래 전남 출신 아닙니까? 전남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고향인 호남으로 가서 한번 민심을 사면론으로 불거진 민심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최인호 수석 대변인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 대표의 입장을 가급적 배려했다는 당직자의 말도 있었지만 상당히 지금 곤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광주에 가서 뭘 했을까요? 국밥집을 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이낙연 대표가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의 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국밥 드신 자리라는 팻말이 붙은 자리에 앉아서 국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하며 메뉴에 있던 노무현 국밥, 이 서관 뒤 장터국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노무현 국밥 먹었다고 합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이낙연 대표의 마음속은 지금 어떨까요? 아무튼 이낙연 대표는 점점 더 대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아직 잠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중요한 뉴스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참 기가 막힌 기자회견했죠.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수준이 저거밖에 되지 않나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실망스럽고 비판적인 부분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그거 말고서도 또 중요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맨 중요한 것이 이 김동연 전 기획부총리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같은 그런 뉴스들이 민주당에서 튀어나왔고 또 부인하는 뉴스들도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어제
김동연 기획부총리가 전혀 나오지 않겠다. 확실하게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 다음에는 정부가 또 이 4대강 사업, 얼마나 못마땅했어요. 민주당 정권이. 이 공약까지 내지 않습니까? 4대강 이 사업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보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공약까지 내놨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어제 정세균 총리 주재 회의에서 보를 완전히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체제 하에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인 복심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을 전격적으로 구형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별도로 야당 입장에서 재벌 총수의 법정 구속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는 죄에 비해서 양형이 가볍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 사건, 헌법 유린 사건이 명백해졌다.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통렬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대변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 안철수 정당이죠. 여기에서도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가길 희망한다. 그래서 더는 정치 권력과 재벌의 유착 관계를 통해서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매우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결국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1078일 만에 재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가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고요. 소니처럼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재벌 총수 최종 결정권자죠. 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대적인 지금 현재 투자 그리고 M&A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만 하더라도 평택 반도체 공장에 약 100조 정도를 투자한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아가고 또 삼성 리서치 센터에 가서 선도 기업으로서 몇백 배의 책임감을 갖자 이렇게 해서 연초부터 현장 행보를 쭉 이어오면서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유예를 좀 기대한 바도 있었는데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 충격이 굉장히 큰 것이도 그렇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러한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 좋아할 업체는 경쟁업체 TSMC와 같은 이런 데서나 활용할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대형 투자가 거의 이제 올 수습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 외국 기업과 이 코로나 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이런 리스크가 커지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이 이 삼성은 물론이고 국내외 재계에서 나오는 그런 우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들도 말이죠. 블룸버그라든가 니온 계좌이 로이터 이런 데서도 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총수 부재로 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미중 리스크, 코로나19 등으로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칩이나 스마트폰 소비자 가전 이런 가전과 관련된 장기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주요 경제인 단체에서도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하루에 말이죠. 대대적으로 빠져가지고 무려 28조 원이나 증발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제 코스피 전체 빠진 액수의 절반 정도가 바로 삼성그룹주에서 빠졌다. 이 정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전자주가 생겼다. 그러면서 3년 동안은 이제 주식시장에 접근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비판과 우려 그리고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국회의원들 이 당선 무효형이 어제 동시에 2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인지 뭐 계획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다 여당 쪽 의원이에요. 하나는 광주지검에서 있었던 광주지법 황주홍 전 의원한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 황주홍 전 의원의 경우는 이선 의원인데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그다음에 축의금, 조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해서 지난 9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황주홍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구속돼서 구속 기소된 검거돼 가지고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징역 5년이 구형이 됐는데요. 이 혐의의 경우에는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구민들한테 33차례에 걸쳐서 7,700여만 원을 제공해서 매수하려고 했고, 또 2019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식사,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서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70만 원을 제공하고 벌교업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이 이 범죄 행위로 그렇게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황주홍 교수는 건국대 교수 출신인데요. 3선의 강진 군수, 재선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21대 때는 전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강진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요. 이번 구형에 따라서 다음 달 18일 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요, 이상직 의원이죠. 이상직 의원 민주당 의원이었죠. 전주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그 다음에 딸 지금 태국에 가 있잖아요. 이 사위 태국 이스타 여기에 또 취업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상직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까지 하고 바로 뛰어들어서 작년 4.15 총선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이스타항공 요즘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죠. 이러다가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스스로 탈당을 했지만 이 여권에서 이 많은 그야말로 이 복심이다 보니까 의혹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이 검찰은 구형 내용을 보면 선거 범죄의 종합 백과점에 해당된다. 이럴 정도로 다양한 그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법에서 있었는데요. 검찰의 구형 내용을 보면 이상직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 유도 메시지를 15만 8천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 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 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재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 범죄의 종합 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범죄는 모두 4가지 범죄인데요. 선거법 위반 행위, 기부 행위, 그 다음에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유도, 허위사실 공표, 그 다음에 사전선거운동,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교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 따르면은 이상직 의원은요, 2019년도 1월과 9월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이 의원은 2,646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 선물에 개입한 혐의로 이 의원의 측근도 기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선거법 위반 종합 백화점 세트라고 할 정도로 이 엄청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이 당선 무효형 이렇게 4년 6개월 지나 해당되는 중형 3년 6개월 중형을 구형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선 무효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검찰이 구형한 이 법원의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요. 2심, 3심 대법원까지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지, 만약에 이 복심이다, 그래서 재판 지연이 될 경우에는 결국 임기 4년 내내 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직 그다음에 황주영 두 의원에 대한 이 재판의 속전속결을 위해서 이 압박 여론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전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 후보자 그러지 않아도요, 지금 현재 25일 날 열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비리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야당에서는 데스노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의 행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교통부로부터 조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박 후보자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박범계가 자동차 두 종류를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뉴 그랜저 XG 차량이고 다른 하나는 카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 그랜저 X 차량을 2002년도 11월부터 2010년도 10월까지 약 8년 동안 소유했는데 그 사이에 5차례나 무려 압류를 당했습니다. 이 압류당한 내용을 보면, 이유를 보면 신고보상금 체납,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주정차 위반 안 한 분들이 뭐 별로 없을 정도로 주정차 위반은 쉽게 서울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내면 되게 이 과태료를 되게 부담하면 압류까지는 안 당하잖아요. 근데 압류 정도가 당할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의 경우에는 2010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10여 년 동안 또 가지고 있었어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주정차 위반과 과태료 위반입니다. 2차례 압류당했어요. 그래서 이 압류 당할 정도까지도 이 체납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매우 중대한 하자다라고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이번 4월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권유를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정치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고 새판을 짜는 경장이 필요하고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큰 뜻을 나타냈어요. 이런 걸로 본다면 내가 지금 단순하게 서울시장 나갈 때가 아니다. 정치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욕망과 그리고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될지 국민의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보다는 이 정치판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정치판이 바꿔지나요? 안 바꿔지죠. 그 판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판을 바꾸는 새로운 판을 짜려면 정치 주도 세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정권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창출은. 그러다 보면은 야권의 자기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판을 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투쟁했다는 의지를 매우 우회적이고 그리고 점잖은 표현으로 의지를 표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페북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의 의견과 같은지 아니면 좀 다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요.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갈래로부터 받았다. 그만큼 고민도 컸지만 언론에 보도되기 훨씬 전 이미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 분명하게 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선에서의 승리와 중도 확장성 등을 이야기했지만 제 고민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부동산, 방역 민생 등 시민의 삶과 서울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역량과 대안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더 성찰하고 대안을 찾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기기 위한 경쟁에 매몰돼 싸워야 하는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고민했다. 선거 때마다 새 인물을 찾는 것도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기는 하지만 한두 명 정도의 세피 수혈이 아니라 세력 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정치가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세피 수혈 정도가 아니라 세력 교체예요. 그러니까 현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대권에 나오겠다는 이재명, 이낙연 이런 사람들을 기존 뭐 나이는 좀 젊은지 모르겠지만은 사고 이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한테 보내주는 SNS 활동이라든가 언론과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표출돼 나오는 얘기는 이 구시대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날로그형 이 사고죠. 정치 형태, 정치 행위, 정치 사고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고 세력 교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판에 때묻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같이 정치판에 때묻지 않은 세력이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은 서울시장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지금 판이 언제가 열립니까? 대선 내년 3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드는 무대는 민주당의 무대가 아닌 국민의힘이 될지 아니면 제3의 새로운 무대가 될지 제가 보기에는요. 국민의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새로운 판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일단은 상정해 두고 내년 대선을 한번 이 전망하고 그려보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어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정치에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경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판을 짜는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정치와 정책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 참여하는 생산자로 나서야 하고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서 유능하고 헌신적인 분들이 합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뛰어난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을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대대적인 정말 세대 교체 그리고 정치판 가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게 과분한 제안과 요청을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다. 앞으로 사회 변화의 기여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 사회 변화의 속에 정치 변화를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아주 대대적으로 건설했고,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홍수 피해 복구비가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이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온 바 있어요. 이 연구 결과는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4대강을 적폐몰이로 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5개 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2개는 완전히 해체하고 1개는 부분 해체하고 그리고 2개는 아예 상시 개방하는 방안으로 지금 최종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3년 8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어디서 이걸 주도했냐면 정세균 총리로 주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의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의결 내용은 금강 세종보하고요. 영산강 축산보 이 2개는 전면 해체하고 그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장기적 안목을 고려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 해체로 인해서 수질, 생태계 영향 등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제부터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금강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분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하고 영산강 승천보는 이 2개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시 개방은 말 그대로 보 수문을 연중 열어주는 것으로 보에 물을 담아 가뭄에 대비하는 보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를 아예 없애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를 허물거나 상시 개방을 할 경우에는 보 주변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서 농업용수 등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무리한 조치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2019년도 2월 달에 4대강 반대론자들이 주축이 된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요. 이제 정부는 앞으로 2년가량의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에 따른 수질, 생태계 영향 등을 조사를 해왔고요. 보 해체를 최종 확정한 이날도 수질 개선 등의 효과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학계에서도 이 4대강 보 해체 문제, 그리고 이 환경론자들 그리고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중요한 논란거리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4대강 보 해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관련 보도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수시로
방송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 김어준이가 또 역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일합시다 이렇게 해서 숫자 1을 써가지고 이게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비난이 쇄도했고, 그런데 선관위는 역시 선관위답게 이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또 이 결정을 내려갖고 많은 비난을 야기한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이가 이 일합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방송 유튜브를 내렸어요. 그런데 또다시 일하러 가세라는 찬송가를 15일부터 5일날 다시 이 방송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찬송가를 틀어서 지금 많은 논란을 또다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종교방송이 아닌 교통방송에서 찬송가를 송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일하러 가세 이럴 때 일은 역시 또 1번을 연상시키는 사실상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충분히 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노래를 트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선관위에서 제대로 다시 한번 심판할 수 있도록 야권과 NGO에서는 이 일하러 갑시다라는 찬송가를 틀은 것을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서 필요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할 때가 또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일단 제 심야 방송을 하나 마치고요. 이어서 또 한두 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존엄한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많이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